제2편 음양오행론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명리학의 그 사주명절 세우는 기초 이론을 공부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씩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음양이 뭐고 오행이 뭔지 이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음양오행론은 굉장히 동양 철학에 있어서 핵심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지난 때부터 그 전부터 한번 논의되고 하다가 진나라, 한나라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쓰이고 꼭 동양 철학, 특히 이제 명리학에서만 쓰인 게 아니고 뭐 한의학,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 음양 사상과 오행 사상은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일반적인 이제 음양 오행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양론이고 두 번째 음양의 의미와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양이란 말은 원래 이제 일광향배, 향배라는 것은 일광이라는 것은 햇빛이죠. 해, 날일자, 빛광자니까 햇빛이 비치면 뭐예요? 양이죠. 햇빛이 비치지 않은 어두운 곳은 그러니까 양달, 음달 그러죠. 양달, 음달, 응달. 그래서 그런 뜻이었는데 이제 이 일광의 향배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음양이라고 뜻이었는데 여기 각주를 보면 자, 이것이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를 설명하는 철학적인 범주로 사용된 것은 주역의 기운을 두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꼭 주역에만 두고 있는 건 아니고 뭐 한의학, 뭐 그다음에 주역이라고 하는 철학, 뭐 일반 뭐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과의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게 골고루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번 이걸 보면 자 여기 각주를 보시면 음양의 개념이 이 진나라, 한나라 때에서 계절 현상, 단지 햇빛이 쬐서 밝고 어둡고 이런 계절의 현상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의 그 틀로 확고하게 잘 잡게 된 이유는 바로 음양의 상대적인 세계를 지칭한다. 그래서 이제 음양이 우리가 크고 작고를 따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밝고 어둠이 있을 때 밝고 어둠이 딱 끊어지는 거 아니죠. 점점 밝아지다 이게 밝음이 극에 달하면 점점 또 어두워지고 음이 점점 어두워지다 가장 어두워진 시간에 다시 또 양이 밝음이 시작되고 이렇게 어쨌든 상대적이라는 거죠. 모든 어떤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딱 부러지게 이것과 이것을 분리돼서 그런 게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이 상대적 세계관이 이제 대두되면서 이 어떤 변화를 설명할 때 가장 유효했기 때문에 이 음양의 이러한 그 개념이 지난 때 널리 퍼졌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동양 철학의 기틀에 많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박정민 교수님의 고려대 그 석사학위 논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역의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또 음양 여기 보면은 음양 오행설의 연구인가요? 김규열님의 음양 오행설 연구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책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음양 오행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컨대 새로운 오행의 새로운 이해라든가 음양 오행설에 관한 여러 책이 있으니까 제가 틈이 되면 이게 이제 하고 나서 책을 하나를 좀 특강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초에 이제 주역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이거는 제가 역학에서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근사록에 나와 있는 태극도설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참조하세요. 자, 태초의 태극에서 또는 무극에서 음과 양이 생겨나고 두 개가 생기는 양이가 되고 이 양이가 다시 사상을 생하고 이 사상은 다시 8개를 만들고 8개가 이하로 짝을려서 64개가 탄생하고 64개를 해석한 것이 바로 괴사이고 한 괴를 이루는 각 효의 뜻을 설명한다고 하여 이것이 효사이다. 이거는 이제 주역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주역을 혹시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면 되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무극이 태극이라고 시작되는 그 무극에서 태극 또는 그 다음에 음과 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태극도설에 관한 그 제 동영상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양은 더 발전하여서 세분화되면 만물을 생성하는 5가지 목화 토금수의 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양 철학에도 그런 게 있죠. 일종의 보면은 그냥 우주의 기온을 대변하는 것을 물질로서 표현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컨대 뭐 서양 철학에 보면은 뭐 공기도 들어가 있고 불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 어쨌든 목, 화, 토, 금수라고 하는 이 5가지 성질. 그래서 목이라는 게 꼭 그 나무만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어떨 때는 그 목의 성질은 위로 곱게 올라가는 뭐 곡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봄의 생명이 탄생하는 그래서 봄바람이 불러서 바람에 관계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그 우주의 기운을 어떠한 특정한 요소로서 특징 지어지기 위해서 그 개념을 짓기 위해서 5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오행이라고 한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목화 토금수가 오행이 되고 우리가 명리학도 그렇게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 오행의 특성을 차분하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해석을 더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명리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목은 나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되고 목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목에도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그러면 그 간목의 특성은 어떤 게 있고 을목은 어떤 특성일까? 그렇게 해서 사유하는 생각하는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명리학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어요.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립되는 성질을 상징하지만 서로의 존재가 근거된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적인 한거 100% 어둠만 있고 100% 밝음만 있는 게 아니다. 100% 어둠이 있으면 거기에서 1%, 0.0001%라도 밝음이 씨앗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태극을 모양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항상 딱 칼로 물베듯이 이게 양쪽 나뉜 게 아니고 서로가 근거가 된다. 양이 지나치면 음이 생기고 음이 지나치면 양이 생기고 서로 전체적으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실 것은 아니다. 반드시 서로의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딱 틀이 있어서 고정불변한 게 아니고 항상 키포인트가 뭐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 자, 내가 여러분보다 키가 작죠. 그렇지만 내가 항상 키가 작냐? 그렇지 않죠. 저보다 작은 사람이 있으면 저보다 작은 사람에 비하면 저는 키가 큰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지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뭐 당신 작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그런 개념성 때문에 동양 철학이 이 동양 철학에 있어서 음양오행론이 굉장히 각광받게 된 근원이 됐다라고 해서 앞에 잠깐 설명을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정적이거나 불변적이지 않다. 반드시 이거는 상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양의 기본 개념은 상호 관련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립된 두 속성이나 국면을 대표하여 개괄하는 말이다. 그렇죠? 어떤 그 속성이나 국면을 대표하여 개괄하다. 아까 제가 말했죠. 어떤 오행이 뭐죠? 음양이나 그게 어떤 특정한 정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떤 현상이라든가 그런 성질을 어떤 그런 걸로 음이나 양 또는 오행이라는 그 물질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 어떤 걸 가지고 이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뭐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은 나쁘고 어둠은 나쁘고 밝음은 좋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논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양은 태극의 동정에 따라 발생하는 양이다. 요거는 태극도설 제가 설명드렸어. 아까 그 강의를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자, 음양이란 말은 원래는 일광의 향배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아까 저 앞에서 나왔었죠? 그 기원은 중국의 하나라, 상나라 또 은나라 시대의 내지 동주 시대이나 음양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된 것은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주 마렵에 음양으로 지진을 해석한 문은 예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음양을 철학적 양대 범주로 사용하여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를 체계로 설명한 것은 주역이 처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김규열 교수님이 주역을 보다 음양에 관한 그걸로 이제 처음 설명한 게 그렇다는 거죠. 자, 주역 개사에 보면 주역을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도 하는데 주역을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태극도설에 관한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주역 개사에 보면 역에는 태극이 있는데 이것이 양이를 낳고 양이는 사상을 낳았으며 사상은 팔계를 낳는다라고 하고 있다. 유경 음양류에도 태극이 나누어 음양양이가 되는데 음기가 유행하게 되면 양이 되고 양기가 응취하게 되면 음이 되어 음양의 진퇴에 들어서 천만 가지로 변하여 천지간에 무한한 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음양이 상대적이다. 그래서 항상 이 어떤 많고 적음이 상대적인 거지 획일적으로 음만 있고 양만 있고 그런 건 없다. 그런 이제 획일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건 뭘 이야기해? 결국은 변화를 설명하시죠. 변화를. 이렇게 한 덩어리가 양인데 양에 지나치면 이제 음이 덩어리가 생기면서 양이 줄어들고 음이 점점 많아지죠. 이렇게 그거를 자연의 변화. 예컨대 낮에 햇빛이 뜨고 밤에 햇빛이 지고 달이 음의 그 어두운 기운이 생기고 또 새벽에 햇빛 기운이 들어오고 그런 변화를 음양의 상대성 이론을 갖고 상대적인 그런 이론을 갖고 설명하기 좋다라는 뜻이죠. 자, 음양은 사물의 속성을 표시하는 범주의 개념이다. 속성이 이거 상대적이에요. 자, 음양은 상호 관련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립된 두 속성이나 국면을 대표하여 개괄하는 말이다. 따라서 어쨌든 이 속성을 표현하는 범주적인 개념인 것이지 그게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영추 음양 계율편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음양은 이름이 있으나 형체가 없으므로 이를 헤아리면 열이 될 수도 있고 이를 미루면 백이 될 수도 있고 이를 흐트리면 천이 될 수도 있고 이를 미루면 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름이 있을 뿐인 거지 그게 딱 뭐 틀에 박혀서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음양이라는 것은 항상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미분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쪼개서 보면 개수가 뭐 한 대로 많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범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양은 단순한 허명은 아니며 항상 대립된 상을 드러내고 있는 어떤 현상삼을 전제한다. 음양의 1위 1분 위 이법. 자, 하나가 쪼개져서 나눌 분자죠. 위 대다 이법 두 개가 되는 법. 하나가 쪼개져서 두 개가 되는 법에 의한 분할 가능하다. 음양은 자, 태극이 음양으로 나뉘고 음양은 다시 또 각각 쪼개져서 사상이 되고 사상은 다시 쪼개서 8개가 되듯이 음양은 논리상으로 1분 위 하나가 쪼개져서 두 개가 되는 법칙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누어 갈 수 있으므로 무수한 층차 여러 단계의 층을 이룰 수가 있다. 8번의 각주를 볼까요? 여기 보면 유경의 음양류에 음양자 1분 위 이하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자, 원문은 한 번만 읽고 다음부터는 갑자기 읽지 않겠습니다. 소문 오행 오운 행대론 부음양자 이 부가 무릇이라고 했죠. 부릇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 가십 이를 수지 가십 헤아리면 10개가 될 수도 있고 추지 가백 이를 추론하면 100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지 가천 추지 가만 천지 음양자 불이 수추 이상지 위하라. 아무튼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그런 말들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어쨌든 음양은 그렇다. 그래서 사계 차원에서는 봄, 여름은 양이 되고 가을, 겨울은 음이 되고 그렇죠? 봄, 여름은 가을. 자, 봄과 여름만 갖고 보면 뭐가 양이죠? 여름이 양이죠. 봄은 음이에요. 가을, 겨울 보면은 어느 게 양이죠? 가을이 되고 겨울은 음이 되죠. 그런데 봄, 여름하고 묶고 가을, 겨울을 묶는다면 봄, 여름은 양이 되고 가을, 겨울은 음이 되고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주의할 차원에서 보면 낮이 양이죠. 밤은 음이고 낮의 차원에서 보면 오전이 양이고 오후가 음이다. 요거는 좀 아리까리해요. 근데 오전이 약간 어두우면 그게 음이 될 수 있고 오후가 햇빛이 쫙쫙 내리쬐면 그게 양이 될 수 있는데 기운적으로 보면은 오전, 오후 하면은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말하는 게 우리 이제 국어에서 대부분 먼저 말하는 게 양이에요. 예컨대 남녀. 그럼 남자는 뭐예요? 양이고 여가 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뒤에서 이제 설명할 테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와 같이 차원을 내려가면 따라서 양 중에서도 음양이 있고 또 중에서도 다시 음양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8개를 설명할 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따로 있는 게 섞여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섞여 있다. 그래서 음 속에도 양이 있고 양 속에도 음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100%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자, 음양의 상대성. 음양은 항상 1분 위에 대립 통일을 전제로 하므로 연관된 두 현상 사이에서만 음양을 말할 수 있다는 점과 대립 통일의 차원에 따라 무수한 칭찬을 이룰 수 있어서 그 기준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음양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차원이 정해지면 그 차원에서 음양은 거의 확정적이다. 어떤 특정된 카테고리가 범주가 형성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음과 양이 정해지지만 그렇지 그게 특정 어떤 범주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상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음양의 상대성은 사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성질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오행이나 육신을 통변할 때도 상대 유음에 따라서 그 능력과 역할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요거는 이제 명리학의 그 설명에 나온 부분인데 좀 처음 공부하신 분들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같은 금이에요. 자, 금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경금은 뭐예요? 도끼라고 생각하면 되고 신금은 예컨대 면도칼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쨌든 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경금을 예상할게요. 금이 있을 때 목이나 화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작용력 형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사주 원국에 관성이 있다. 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예요. 자, 금은 뭐죠? 금에게 있어서 극하는 건 뭐예요? 화죠. 자, 불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금에 있는데 화가 있다고 하면 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 때문에 화를 의미해요. 화가 있을 때와 있을 때의 상관과 관성이 없을 때의 상관의 능력과 역할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 좀 설명이 힘든데 자, 상관은 뭐냐면 식신과 상관은 뭐냐면 내가 내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식신과 상관은 성인데 말 그대로 식신은 그냥 내 재주를 뽐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식신이 식생제라서 내 재주를 뽐내고 뭘 볼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 식생제,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컨대 배우가 자기 연기를 하는 거, 눈물을 흘리고 연기하는 거, 그게 뭐예요? 식신이에요, 식신. 또는 상관도 될 수 있어요. 식상이라고 해요, 통틀어서. 그런데 관이 있을 때 상관은 뭐죠? 관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내 재주를 드러내는 것도 식신이고 내가 내 어떤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식신도 상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관이 있었는데 상관이 나왔다. 그러면은 관을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상사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내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의 재주를 드러내는 것도 식상이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상관이 없으면 관이 없으면 내가 내 재주를 마음껏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식상절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재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만약에 관이 있는데 내가 상관이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관을 상하게 하는 거, 관을 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상사한테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식상이 있는데 이 식신과 상관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상관이 있을 때 관이 없어버리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뭐예요? 관을 치기 때문에 관이 있으면 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관이 없어버리면 상관이 뭘로 작용돼요? 식신처럼 내 재주를 뽐내는 걸로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오행이 있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음양이나 오행이 있을 때 그게 어떤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 그래서 이 관성이 있을 때는 상관이 있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상관이 관을 상하기 때문에 관을 때려요. 그러면 내가 윗사람한테 대드는 게 되죠. 그쵸?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 내가 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상관이 있어요. 사주에. 그럼 상관만 있으면 내가 내 마음껏 재주를 마음껏 드러내고 남한테 뭐예요? 인기를 얻어서 내가 그걸로 식생제, 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해칠 관성이 없을 때 상관은 자기의 재주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거나 재를 생산하는 쪽. 요거는 이제 식생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돼요. 우리가 나중에 식생제라는 말을 배우니까 전력 투과한다면 관성을 만난 상관은 비판적이거나 그랬죠. 반항적인 기질. 왜냐? 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관이 있으면 치받는 거예요. 그런데 관이 없어버리면 치받진 않고 그냥 내 재주를 뽐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관성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 불법이나 편법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대성에 비추어서 사주 출명이 너무나 다르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거는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